2천만 원에도 시공사가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3호 가든 같은 경우 3호 가든 5차인데요. 작년 이제 6개월 전이죠. 6개월 전에 공사비를 890만 원 정도의 이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우리 공사 좀 해줘. 3.3제곱미터당 890만 원 줄게라고 했는데 건설사가 한 명도 손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개월 만에 11%를 인상해서 990만 원에 다시 좀 올려줄 테니까 야, 우리 공사 좀 해줄래라고 이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한 주간의 집값 흐름과 부동산 시장의 주요 현안 알아봅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소장님 날씨도 춥고 어수선합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택 시장까지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네. 서울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주 동안 서울 아파트 시장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지난주하고는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요. 0.00% 이제 보합이 나왔는데 날씨가 추운 만큼 사실 보합이 나온 것도 이게 좋아서 보합은 아니고 거래량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집을 사려는 분들이 다 발을 뺐잖아요.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저는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살짝 만약에 재개되면은 합니다. 가격이 더 빠질 수도 있다. 빠질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뭐 사실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당초 예상보다 우리 12월 초만 하더라도 기준금리 2025년에는 3번 정도는 내릴 거야. 골드만삭스도 3번 정도 예상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 보면 2번 또 쉽지 않겠다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저하고가 진짜 상저하고가 될지는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수도권 또 마이너스 0.02% 하락 전환됐습니다. 지방은 마이너스 0.05%고요. 인천은 마이너스 0.07%까지 내려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거래량도 12월 거래량 이제 집계가 이제 거의 뭐 마무리 단계인데 3천 건 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한 2,600건 정도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태고요. 매매 수급 지수도 12주 연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통계를 본다면 좀 좋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 거래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보면 제일 잘 알 수 있을 텐데 저도 이 기사를 봤거든요. 네. 강남에서도 이제 2억 원을 깎아줘야 아파트가 팔린다. 이게 그 제이모 일보의 기사로 제가 봤는데 이게 실제로 팔린 지역하고 그 인용한 부동산은 또 반포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몇 개 단지를 저도 이게 재밌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좀 자극적이에요. 이게 2억이라는 숫자를 딱 이게 적지 않은 숫자잖아요. 박자를 딱 해놓으면 그렇죠. 이게 우리가 2억 강남이 2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강남의 40억 아파트가 2억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게 대상이 강남에 42억짜리 아파트였어요? 네. 그러면 5%니까 실제로 10억 아파트가 한 5천만 원 떨어진 건데 이 정도는 이제 동이나 층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편차가 있는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제가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팰리스 아파트를 이제 기자분이 이제 박제를 했는데 전용 94제곱미터입니다. 11월에 42억 2천만 원 거래가 되다가 12월에 40억에 거래가 됐다. 뭐 계산적으로는 2억 2천만 원 그러네요. 떨어졌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물론 11월에 거래된 물건이 이제 2층 물건이었고요. 12월에 거래된 게 3층이 40억 거래가 됐으니까 비슷하게 좀 맞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다른 거래량을 보게 되면 18층이 43억 8천만 원 거래도 됐었고요. 9월 우리 대출 기자가 시행될 때 9월이 23층이 40억. 한참 뜨거웠던 7월이 39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떨어졌다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을까? 7월에 39억 로얄층이 39억에 거래가 됐는데 이게 뭐 2층이 42억 거래된 게 과연 떨어졌을까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좀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통계를 보게 되면 이제 평균 매매 가격은 서울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10억이 붕괴가 됐거든요. 9억 9,500만 원 평균이 10월만 하더라도 12억 815만 원이었으니까 평균은 내려왔는데 앞서서 이제 우리 기자님이 타겟을 이제 강남으로 잡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강남은 그래도 신고가가 나오지 않나라는 약간 불패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자극적으로 쓴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또 강동구에 다녀왔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렌 한번 임장을 봐야겠다. 다녀오셨군요. 이거는 현장으로 확인해야겠다. 이 분위기가 그래도 워낙 상징성이 있는 12,000세대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강남이 만약에 대치동이 진짜 떨어졌다면 올림픽파크 포렌은 또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
이건 전혀 딴 세상인지 제가 다른 나라에 온 건지 착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최근에 전용 84가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월에 8층이 로얄층도 아닌 8층이 25억 신고가가 거래가 됐고요. 12월이 24억 9천만 원이었는데 놀라운 소식은 매물이 잘 없고요. 최근에 27억도 지금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신고가가 안 떴는데 아, 그래요? 신고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 27억도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 우리는 매물이 없어요. 여기는 달라요라고 지금 현장 부동산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다. 압구정 현대도 신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뉴스만 보고 강남이 2억 떨어졌으니까 나 가서 한번 사볼까라고 가면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평균은 내려왔으니까 외곽 지역들 노원구라든지 외곽 지역들이 좀 더 먼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그 물건이 없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군요. 네. 아니 근데 소장님 궁금한 게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 평균 가격 이 매매가가 떨어졌다는 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가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팔리는 가격 자체가 그 순서대로 도미노처럼 다 떨어져서 그래서 첫 평균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조금씩 떨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올라가지는 않죠. 강남이라고 해서 이제 일부 신고가가 나온다고 하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가격이 막 올라가는 단계는 아니지만 사실 이게 살짝 평균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거래량이 워낙 없다 보니까 사실 몇 개만 떨어져도 이렇게 크게 좀 잡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특히 노원구나 이런 쪽에 가보면 사실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거는 사실인데 이제 뉴스가 하필이면 또 강남을 콕 찍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좀 팩트 체크를 해드렸고요. 지금 같은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 뭐 강남이라고 또 안 떨어질 수는 없겠죠.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 강남 일대에서는 재건축 이게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현장에서 실갱이가 치열하다고 합니다. 서울 반포에는 3호가든 5차 평당 공사비가 이제 1,00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네, 공사비가 1,000만 원이면 이거 팔 때는 몇 배 붙여서 팔잖아요. 그렇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이 3.3제곱미터당 건축비가 한 500에서 비싸야 800이다 이렇게 들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네. 이게 1,000만 원이 실화인가요? 실화입니다. 이게 1,000만 원에도 시공사가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3호 가든 같은 경우 3호 가든 5차인데요. 작년 이제 6개월 전이죠. 6개월 전에 공사비를 890만 원 정도의 이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우리 공사 좀 해줘. 3.3제곱미터당 890만 원 줄게라고 했는데 건설사가 한 명도 손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개월 만에 11%를 인상해서 990만 원에 다시 좀 올려줄 테니까 야, 우리 공사 좀 해줄래라고 이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몇 개의 시공사가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예전 같으면 이 정도면 뭐 시공사들이 당연히 들어올 텐데 지금 시공사들 입장에서 본다면 좀 쉽지 않다. 왜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뭐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 부담도 늘어나고 자재비도 늘어나고 네. 고급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거 좀 잘 지어야 되잖아요. 강남 쪽은.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남는 게 별로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라면 뭐 공사비 더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재건축이 어려우면은 지금 있는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쪽으로 돌리면 어쨌든 시간이 빠르고 또 그렇습니다. 비용도 어쨌든 줄어들 테니까 수직 증축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 리모델링 쪽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래 재건축이 안 되면 멸실하고 새롭게 짓는 게 힘들다면 기존 아파트 그냥 리모델링 골격은 내버려 두게 되고 수직 증축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리모델링도 이게 돈이 만만하지 않게 듭니다. 사실은 뭐 재건축하고 좀 비슷하게 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리모델링 평균 공사비를 보게 되면 최근 이제 작년이죠. 2024년 기준에서 보면 850만 원. 3.3제곱미터당 정도 나왔는데요. 2021년이 593만 원이니까 리모델링 가격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심리동 신답 극동 아파트 같은 경우도 당초 660만 원 평당 계약을 했다가 870만 원 증액 요구 때문에 지금 막 다툼을 하다가 840만 원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협상을 마무리한 단계이고요. 강남은 좀 더 비싸게 지어야 되잖아요. 청담동 건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1,137만 원. 평당 건축비가요? 예.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더 비쌉니다. 와. 그렇게 합의를 해서 조합원 평균 분담금이 5억 7천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도 만만하지 않다. 이제 재건축도 그렇고요. 리모델링도 그렇고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 제가 어제도 연락받은 분들도
기존 조합원들인데 공사비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못할 것 같다. 중단해야 되냐, 현금 청산해야 되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분담금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사비가 치솟아서 공사 자체가 중단되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 아니 용산의 한남 이쪽은 다른 세상인가요? 여기 시공사들이 서로 손들고 저희가 잘해드릴 테니까 저희를 뽑아주세요. 이 반장 선거 치열하게 하는 것도 같은데 뭐 이 동네는 왜 꿀 발라놨어요? 꿀보다 뭐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금을 발라놨는지 네. 한남 4구역 얘기인데요. 저는 동물의 왕국 보면 왜 뭐 짝짓기 해달라고 아, 그 정도라고요? 수컷들이 막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요? 지금 현대하고 삼성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설사죠. 굉장히 자존심이 높은 쉽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보통 단지들이 우리 좀 공사 좀 해줘 그러면 아 그래요? 현대하고 삼성은 어지간하면 뭐 안 해줍니다. 왜 규모가 작아도 안 해주고요. 아니 왜 동네 차별하는 거예요 지금? 동네 차별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잘 나가는 건설사이기 때문인데 이 잘 나가는 건설사들이 지금 서로 나 좀 봐달라고 하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런 게 참 이게 이런 말은 제가 삼성이면 안 하고 싶은데 야 우리 원베일리 요즘 뭐 60억 거래가 됐잖아요. 원베일리 우리가 지었잖아. 우리 좀 봐줘봐. 너희들도 원베일리처럼 될 수 있어. 모든 세대에 한강뷰 조망 나올 수 있게 해줄게라고 네. 삼성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대는 무슨 소리야. 우리 DH 브랜드가 레미안보다 평균 가격이 더 높아. 야 우리가 가격 더 높다니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합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임박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18일이 이제 시공사 선정이기 때문에 막바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목매는 이유는 이제 한남이라는 상징성. 요즘 한남 그러면 부촌이잖아요. 한남에 대해서 우리가 시공사로 선정이 됐다는 굉장한 광고 효과가 있고요. 강변북로 한강변에 있는 광고 효과 30년 동안 브랜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시장이 극과 극으로 흘러갑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마 지금 고전한다 이 느낌이 훨씬 강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 공사비가 올라간다. 머지않아 이 평당 분양가가 올라간다. 요거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뭐 공사비 올라가면 당연히 분양가 올라가는데요. 아마 이 말씀 들으면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 평균입니다. 우리 반평균이 이제 네. 3.3제곱미터당 4,820만 원, 거의 5천만 원 정도. 평균이요? 되니까 평당 4,800이라고 하면 느낌이 안 오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국평 전용 8사로 하면 평균이 16억이 넘습니다. 그냥 이제 아무것도 옵션 안 하고 그냥 평균. 뭐 옵션 파는 빼고 평균이 16억입니다. 가격이. 그래서 옵션 네. 붙이면 17억이 되는데 1년 만에 37%가 올라갔고요. 네. 그러면 서울이니까 그리고 또 강남이 있으니까 분양가가 올라갔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국 평균이 2천만 원이 넘었고요. 저는 더 놀라웠던 게 이제 제주, 부산, 울산, 대전, 대구 지방에 있는 광역시들 있잖아요. 모두 다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 평균이 평균 7억. 분양가가 평균이 7억이 넘었으니까 여기서 좋은 곳들은 뭐 10억 가까이 육박하는 거고요. 아무리 뒤쳐져도 중소도시의 입지가 안 좋은 저 나홀로 아파트 같은 곳들 그런 곳들도 요즘 거의 뭐 4억 후반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새 아파트 품귀 혹은 품귀, 네.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 이런 것들 당분간 더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도지구 지정 마치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거 지금 정치 상황하고 맞물려서 제대로 될 거냐 고민들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공사비 갈등까지 가기에는 아직 공정이 진행된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쪽은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이게 터질 게 터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 2주 전에 이제 분당 그 양주마을도 다녀오셨군요. 다녀왔고 네. 샛별마을도 다녀왔는데 현장 부동산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뭐 기부 체납이라든지 기여도 점수를 좀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이게 그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동의를 올려야 되잖아요. 동의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많은 거를 좀 이제 했는데 지금 양지마을에서 문제가 되는 게 합의서인데요. 이 지하철 역세권이 있으면 역 가까운 단지가 있고 여기서 먼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역 가까이 있는 단지는 우리가 당연히 나는 이 자리를 고수하고 싶은 역세권 단지를 유지하고 내가 싶은. 원래 여기 있었으니까 재건축하고도 우리 집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합의를 해준 겁니다. 처음에 합의서를 써줬죠. 그래서 이게 블록별로 네. 위치는 정해주겠다. 그 살던데 합의는 누가 해준 거예요? 이게 추진위원장하고요. 이제 4개 단지 통합 단지니까. 일단 우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되는 게 급하니까 그렇죠, 합의를 그렇죠. 해서 오케이를 합의를 받고 오케이 하고 선도지구 지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말이 좀 달라지는 거죠. 야 그거는 법적 효력이 없는 합의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주민들이 이제 벌써부터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재건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유리하다 싶은 위치에 있는 동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부수고 다시 짓는다 하면은 우리 집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좀 치열한 다툼을 하게 되는데 물론 합의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추첨이기 때문에 전 세대가 모든 조합원이 그렇죠. 그래서 추첨을 하게 되면 내가 한강변에 있어도 그 뒤로 지위를 밀려날 수도 잃어버릴 있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한강변에 있는 동이 입김이 크면 또 자리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문제 한 개가 앞으로 아마 굉장한 큰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이것도 치열하겠네요. 그래서 한강변에 있는 곳들이 재건축 어렵다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요. 나오고 저라도 양보하기 싫겠죠. 그래요. 1기 신도시 어떻게 될지 요건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 나오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짧게 저희가 한번 다뤘습니다만 무순위 청약 관련해서 동탄 무순위 청약에 300만 명 몰렸다. 이게 경제뉴스에 톱 기사로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줍줍 광풍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제도를 좀 바꾸죠. 네. 뭐 그 300만 명 중에 저도 이제 한 명이 했었는데 재미삼아 해봤는데요. 네. 안 되죠.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집 있는 사람들 다 안 되도록 이제 다시 막습니다. 무주택자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만 무순위 줍줍할 수 있도록 이제 개정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문제가 됐던 게 위장 전입이잖아요. 야 가점 점수가 말이 돼? 어떻게 만점이 나와라고 해서 부양가족 부모님을 거주하게 되면 이제 건강보험 3년치를 추가로 받아서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또 꼼꼼하게 보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생아 우선 공급도 물량을 늘리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수요자들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열어준다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뭐 내 집 마련의 관문은 좁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줍줍이 그 예전 제도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둔촌주공이 그 미분양이 날까봐 제도가 그렇죠. 바뀌었던 건데 네, 다시 원복. 전국에서 누구나 그 집이 있어도 여기에 그 통장이 없어도 줍줍에 청약할 수 있었는데 이제 고전 제도로 그 동네에 사는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이게 바뀐다는 건데 아니 그거는 원복된다고 치고요. 이 부양가족 가점제 소장님 오시면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엄마 아버지가 정말 같이 사는 거냐 요걸 판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엄마 아버지가 다녀간 병원 약국 의료 기록을 다 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요걸 통해서 정말 같이 사는구나 이거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좀 참고는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위장 전입이라면 사실 이렇게 내라고 하면 사실 좀 약간 경고성 메시지 아닐까 싶습니다. 너희들 나 우리 진짜 깐깐하게 볼 테니까 하지 마라는 경고고요. 네. 뭐 사실 위장 전입 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내라고 하면 부담스럽겠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양심에 좀 맡겨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저는 좀 양심을 그동안 지키고 양심에 맡겼는데 안 돼서 제도가 생긴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위장 전입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설마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니 근데 진짜 고민되는 게 뭐냐면요, 소장님. 어제도 추동원 기자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는 저희 가끔 그 택시 기사분들이 문자를 주시는데 저 청주에서 지금 아산병원 모셔다 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오세요.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혼자 병원 못 오시니까 진짜 같이 사는데 먼데 병원 다니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가 이렇게 바뀐다고 미리 알려주면 답지를 봤으니 기출 문제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엄마 아버지는 무조건 우리 동네 병원으로 모셔야겠구나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할 수도 이런 있는데 건 저는 전격적으로 해야 이거를 되지 막기는 않나요? 우리가 작정하고 내가 하려고 한다면 사실 막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토지거래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실소유자들만 전세 끼고 사면 안 되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 전세 주고 그냥 입주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좀 불편하게 할 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훨씬 현실적인 것 같아요. 기왕 이렇게 된 거 한현민님께서 아니 병원 의료 기록
그거 안 된다. 통신사 전화 기록을 내게 하자. 전화 기록. 기지국을 어느 쪽을 사용했는지 이걸 보면 이게- 실제로 어느 동네 살았는지 알 수 있다. 이게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소송하게 되면 이제 재산 분할하게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통신 기록 조회하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 지경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진짜 이렇게까지 아파트 해야겠어요. 분양받기 위해서 통신 기록까지 조회를 한다는 그러니까요. 게 이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진짜 양심적으로 합시다. 집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요. 아니 그리고 이달 말 이후에는 잔금을 치르게 되는 주택담보대출 법원의 등기 시스템 때문에 비대면으로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대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체? 이게 이제 우리가 집을 대출 받아서 집을 사게 되면 등기를 2번 하게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렇죠. 하고 이제 은행 가서 또 은행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 등기 어떻게 하십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무사한테 그렇죠. 서류 줘서 이제 부동산에서 오프라인. 같이 만나죠. 그렇죠. 네.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고 은행 가서 요즘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가지 않잖아요. 그냥 전자 서명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31일부터 1월 31일부터 법원에서 미래 등기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데 온라인 오프라인이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럼 두 개가 똑같아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오프라인은 오프라인, 온라인이 온라인인데 우리가 법무사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비율이 95%나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은행 가서 전자 서명 이제 앞으로 안 된다. 그러면 실제로 가서 등기소 가서 또 은행 자필 서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저는 불편하잖아요. 요즘 스마트 뱅킹 시대에 아니 이름이 미래 등기 시스템이라면서요. 과거 등기 시스템인데요. 과거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시차를 두고 좀 시스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하고 좀 다르다는 점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좀 불편한데요. 이거 네, 많이 불편합니다.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네네. 바뀌겠죠. 저희가 또 요 고친다는 얘기 나오면 제일 빨리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